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들고 왔습니다. 생텍쥐베리 문학 세계의 핵심 주제를 담은 고전 중의 고전,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 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수없이 많은 명언들을 남긴 어린 왕자는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30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어른들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모두가 자신을 찬미하길 바라는 허영쟁이, 부끄러운 것을 잊기 위해 늘 술을 마시는 술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산하는 사업가, 이들은 모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런 어른들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요? 이 책을 쓰신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는요, 프랑스의 소설가이고요. 비행사이자 작가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인간의 절대적 고독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 인간들 사이의 연대성에 대한 강조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 300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가 전하는 시적이고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옛 귀족 집안의 5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왕자의 화자처럼 생텍쥐베리 역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으며 전역 후 1926년부터 항공사에 취직하여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우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종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비행은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비행 현장에서의 체험과 사색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종군하여 군용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1944년 7월 마지막 정찰 임무를 위해 출격하여 코르시카 해상을 비행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작품으로는 어린 왕자, 남방 우편기, 야간 비행, 인간의 대지, 성체, 전시 조종사 등이 있으며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상을, 인간의 대지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그린 사파가 함께 수록된 어린 왕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로서 수많은 독자들이 독서 경험이 입문처럼 읽게 되는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 소설은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어른 왕자의 주제를 흔히 심한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진실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가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 양을 봅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을 발견한 천문학자는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평가하려 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와 결별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견문을 넓혀서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장미와 불화를 극복하고 온전히 사랑을 하고 싶어서 떠난 여행입니다. 진정한 장미의 연인이고 싶고 진정한 왕이 되고자 떠난 여행입니다. 어린 왕자가 찾아간 별들은 아주 작고 한 명씩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단점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시각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보면요.
어린 왕자가 잃어버린 우정 또는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언행들, 모습들로만 어린 왕자는 장미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그에게 보여준 언행, 그리고 그 모습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놓쳤던 것이죠. 장미의 짜증이나 거짓말, 허영의 진실은 뭘까요? 장미는 왜 어린 왕자를 못살게 굴었을까요?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어린 왕자는 장미의 그런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왜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장미의 그 모습들을 전부로 알고 떠나왔습니다. 실제로 생텍쥐베리는 사랑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며 아내와 1년간의 별거를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와의 불화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작가 또한 아내와 화해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장미는 생텍쥐베리의 아내 콩시엘로 순신입니다. 여러 번의 연애를 거친 후 만난 콩시엘로 순신은 살바도르 출신의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적이고 냉정하고 자기 과시적인 다혈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남편에게 맞서 싸우기도 했고 격한 성격의 여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장미가 가시를 가진 꽃이었음을 어린 왕자가 나중에 깨달았듯이 생텍쥐베리 역시 콩시엘로 순신의 까다로움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개성만큼 절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생텍쥐베리가 아내와 별거를 하고 있었었고 그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어린 왕자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몇몇 인상적인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지리나 역사, 산수와 문법을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에 멋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 내 그림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어린 나에게는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나는 여태껏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그렸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다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필요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싫어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요. 다시 그려줘요.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네요. 뿔이 있잖아요. 양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왜 그렇게 물어?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거기 있는 걸로 충분할 거야.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렇게 작은 양도 아닌데. 어머, 잠이 들었네.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호에서 왔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다. 그때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행성의 발견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을 보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1920년 천문학자는 유럽식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호에 대해 번호를 붙이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그것.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가득했다. 이 씨앗은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세 자라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가 별 속으로 파고들어 구멍을 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돌봐주어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니까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하죠. 바오밥 나무인지 잘 보고 가려 뽑아야 해요. 이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 한편 무척 쉬워요.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지. 기다리다더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하지. 그러나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석영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보았어요. 잠시 후 너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몹시 슬픈 날에는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요. 44번이나 볼 만큼 슬펐었니? 어린 왕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을 먹어왔고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그리 힘들게 가시를 만들어 왔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어째서 중요하지 않죠? 얼굴이 새빨간 남자가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오직 내 별에만 있는 꽃 한 송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에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말을 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만 개의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꽃이 저 별 어딘가에 있겠지 생각할 테니까요. 어린 왕자는 착한 마음으로 꽃을 사랑했지만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꽃이 무심코 하는 말을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 꽃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꽃은 내 별을 향긋한 향기로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향기를 즐기지 못했어요. 가시 이야기는 듣기 싫었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야 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고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요.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단순한 거짓말 뒤에 숨긴 연약한 마음을 알았어야 했어요. 꽃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그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게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어린 왕자는 7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했다. 지구는 이제까지 여행했던 별들과 달랐다. 지구에는 흑인 왕을 포함해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장사꾼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등 약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았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별이 빛나는 것일까? 내 별을 봐.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별이구나. 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니? 내가 아는 꽃과 좀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사막은 좀 외로운 것 같아. 뱀이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장미야. 장미들이 합창했다. 그래 그렇구나. 순간 어린 왕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다. 어린 왕자의 꽃이 말하길 자신 같은 꽃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정원에는 비슷한 꽃이 5,000송이나 피어있지 않은가. 이제까지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 한 송이였다니. 겨우 내 무릎 높이의 화산 3개, 그것도 한 개는 불을 뿜지 않은 휴화산이라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위대한 왕자라고 할 수 없어. 어린 왕자는 풀숲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너는 누구니? 참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난 지금 몹시 슬퍼. 난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이지 않았거든. 아, 그래, 미안해. 그런데 길들인다라는 게 뭐야? 이제는 많이 잊혀진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와 다름없는 작은 소년에 지나지 않아. 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물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너한테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난 그 꽃 세계에 길든 것 같아. 내 생활은 무척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늘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많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수많은 발소리 중에 내 발소리를 구별하게 될 거야. 다른 소리는 나를 땅속 깊이 숨게 하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좋아하지 않아. 밀은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밀밭을 바라봐도 나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지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밀밭은 내게 아주 근사한 광경으로 보일 거야. 밀밭이 황금 물결을 이룰 때 내가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을 스쳐 지나는 바람 소리마저도 사랑하게 될 거야.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주겠니?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많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무척 많아. 우리는 길들인 것만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다고.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게 될 거야. 만일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인내심이 필요해. 일단은 나와 좀 떨어진 풀밭에 앉아.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를 살짝 곁눈질로 쳐다보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말은 수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거든.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넌 내게 조금씩 다가오게 될 거야. 매일 같은 시각이 오는 게 좋을 거야.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돼.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라고. 의식이 뭐야? 이것도 많이 잊힌 건데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평소와 다르게 어느 시간을 평소의 시간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매주 목요일이 되면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편안한 날이야. 그날은 포도밭으로 산책하러 나갈 수도 있어. 사냥꾼들은 매일 춤을 춘다면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도 그날이 그날이고 휴가라는 것도 없어질 테지. 둘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네 잘못이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길들여 주길 원했잖아. 그래, 그랬어. 그런데 너는 자꾸 울려고 하잖아. 그래, 맞아. 길들여서 좋을 게 없어.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밀밭의 황금빛을 사랑하게 되었잖아. 장미들에게 다시 가봐. 너의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내게 와서 작별 인사를 해줘. 그때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 너희는 나의 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와 같아. 길들여지기 전에 여우도 수많은 여우와 같았어. 하지만 이제 나의 친구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지.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가 이어 말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의미가 없어. 누구도 너희를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내 꽃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너희 모두보다 내 꽃 하나가 내게는 더 소중해. 내가 그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줬으니까. 바람막이로 꽃을 가렸고 벌레를 잡아줬으니까.
물론 2-3마리 벌레는 나비가 되라고 놓아주긴 했지만, 그리고 꽃이 투덜대거나 잘난 체를 해도 받아줬고 가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곁에서 지켜봤으니까 내 꽃이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여우에게 돌아갔다. 안녕,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안녕, 잘 가. 내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내 장미에 책임이 있어. 목이 마르니?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예요. 별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사막은 무척 아름다워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저씨가 내 여우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뻐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밤마다 별을 바라보세요.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 아저씨가 어떤 별을 바라보든 즐거울 테니까요. 밤하늘의 모든 별이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예요.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가 웃었다. 아, 그래. 난 내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려던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바라보지만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빛일 뿐이지만 여행객에게는 별은 길잡이가 돼주잖아요. 학자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장사꾼에게는 별이 황금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예요. 아저씨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별 중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또 내가 그 별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 아저씨는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는 미소 짓는 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확신한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오랜만에 어린 왕자 책을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순수성, 그리고 많은 해설들에서 나오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막에 있는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비행사와 어린 왕자처럼 저희들도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순수성을 잃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어린 왕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